경찰관들이 산호세 거리의 한 집 차고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평범한 문 뒤에는 스티로폼과 MDP 패널로 덮인 좁은 금속 우리가 숨겨져 있었다. 안에서는 15세의 발렌티나 알바레스가 머물렀던 흔적들이 발견되었다. 가족들은 자전거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하지만 감정 결과는 그들의 설명과 완전히 모순된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의 차고 2025년 2월 2일 이른 아침 안에서는 범죄 수사관들이 조용히 작업하며 우리를 닮은 특이한 금속 구조물을 조사하고 있다. 그것은 작았다. 1.6 곱하기 2m로 얇은 스티로폼과 MDF 시트로 덮여 있었고 분명히 서둘러 조립된 것이었다. 구조물의 하단 부분에는 약 12cm 길이의 좁은 틈이 있었고 그 가장자리는 마른 피의 흔적으로 덮여 있었다. 전문가들은 차고 문이 신선한 흰색 페인트층에 주목한다. 숨겨진 용접 이음새는 누군가가 분명히 서둘러 흔적을 지우려 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우리는 단순히 이상한 구조물이 아니다. 바로 여기서 15세의 발렌티나 알바레스가 장기간 머물렀던 것이다. 그녀의 어머니 로시오와 계부 디에고는 주장한다. 발렌티나는 자전거에서 떨어져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고. 하지만 법의학 전문가들의 첫 결론은 이 설명에 큰 의문을 제기한다. 감정 결과 발렌티나의 체중은 겨우 28kg이었다. 그녀는 심각한 폐혈증을 앓고 있었고 몸이 사실상 망가져 있었다. 또한 그녀의 사지에서는 수많은 흉터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인 구속의 흔적이었다. 부모의 설명은 완전히 무너진다. 수사관들은 집을 수색하기 시작하고 빠르게 중요한 증거를 찾는다. 서류에서 2022년 3월 6일자 건축자재 상점 히에로스 라 마탄사에서 발급된 영수증이 발견된다. 바로 그때 우리 구조와 완전히 일치하는 금속망과 앵글이 구입되었다. 이것은 구조물이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한 발렌티나의 상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 수사관들은 이상한 세부 사항을 발견한다. 녹슨 금속 조각. 분석 후 발렌틴에게서 발견된 금속이 우리를 만든 금속과 성분이 다르다는 것이 밝혀진다. 이것은 단 하나만을 의미한다. 발렌티나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지만 아직 수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또 다른 미지의 금속 물체가 있다는 것이다. 의혹은 즉시 발렌티나의 계부인 디에고 메디나에게로 향한다. 그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로 경비원으로 일하며 상황을 통제하는 데 익숙하다. 그의 행동은 즉시 경찰관들에게 심각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메디나는 자신 있게 말하지만 가족의 생활과 발렌티나의 생활 조건에 대한 그의 말들은 외워서 한 것 같고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발렌티나의 어머니인 로시오도 의문을 제기한다. 여자는 어디서도 일하지 않고 내성적이며 이웃들과의 소통을 피하려 한다. 수사관들이 그녀의 딸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하자 로시오는 긴장하며 분명히 집에서 일어났던 진실한 세부 사항들을 숨기려 한다. 바로 계부와 발렌티나의 어머니를 특별 감시해두고 그들 중 누가 더 크게 연루되었는지 이해하려 한다. 이웃들의 증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난다. 발렌티나가 발견되기 며칠 전에 이웃이 디에고가 늦은 밤에 차고 문에 뭔가를 열심히 칠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는데 마치 서둘러 흔적을 지우려는 것 같았다. 처음에 수사는 발렌티나의 생물학적 아버지인 미겔 알바레스와 관련된 설을 검토한다. 그는 오래전에 로시오와 이혼했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600km 떨어진 코르도바시에 살고 있다. 수사관들은 그가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를 조사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짧은 시간 후 이 설은 완전히 배제된다. 감시 카메라 기록과 그의 여행에 대한 티켓이나 다른 증거의 부재가 미겔이 코르도바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차고의 금속 구조물에서 그의 DNA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수사관들은 공식적으로 생물학적 아버지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주요 수수께끼는 발렌티나의 상처에서 발견된 금속 조각으로 남아있다. 금속의 성분이 우리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근처 어딘가에 숨겨진 또 다른 미지의 금속 물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사는 이미 바로 이 물건을 찾는 것이 발렌티나의 계부인 디에고 메디나의 진정한 역할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물건이 발견되지 않는 한 수사관들은 이 세부 사항을 비밀로 유지하며 이미 증거를 없애려 하는 자들보다 앞서 나가려 한다. 수사 시작으로부터 두흘이 지났다. 수사의 주요 관심 대상은 여전히 디에고 메디나 발렌티나의 계부다. 이제 금속 구조물이 우연히 조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알려졌으므로 수사관들은 그의 모든 행보와 금융거래를 조사하기 시작한다. 경찰의 시야에 이상한 사실이 들어온다. 디에고 메디나가 2022년 3월에 우리용 자재를 구입했지만 이를 은밀하게 했고 고용주를 통한 은행 송금을 피했다. 왜 그는 의도적으로 은밀하게 행동했고 금융거래의 흔적을 지우려 했을까? 그의 은행 계좌 확인이 시작된다. 수사관들은 2022년 3월 6일자 반코 나시온 지점의 공식 종이 명세서를 받는다. 명세서는 히에로슬라 마탄사 상점에서 금속에 대한 현금 결제를 확인해준다. 바로 이날 상점 정보에 따르면 메디나는 금속망과 앵글을 구입했는데 이는 나중에 바로 그 우리가 제작된 자재였다. 현금 결제는 나중에 고용주나 경찰이 발견할 수 있는 전자적 흔적을 피하려는 명백한 시도였다. 수사관들은 더 나아간다. 그들은 지난 몇 년 동안 뭔가를 알아차렸을 수 있는 이웃들과 면담을 진행한다. 이웃 중 한 명인 알레한드로 페레스는 알바레스 집 바로 맞은편에 살고 있는데 중요한 세부 사항을 알려준다. 그는 2022년 4월 10일 저녁 차고에서 용접기에 특징적인 소음이 들렸다고 주장한다. 이는 자재 구입 후 약 한 달 후였다. 알레한드로는 환기 그릴을 통해 새어나오는 밝은 불꽃을 보았기 때문에 차고에 주목했다. 이웃의 증언은 수사에 또 다른 중요한 증거를 제공한다. 디에고는 자재 구입 직후가 아니라 몇 주 후에 구조물을 조립했다. 이것은 우리의 출연이 계획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웃이 주장하는 바다. 차고에는 최소 2명이 있었다. 그릴을 통해 그는 두 사람의 실루엣을 뚜렷하게 보았다. 이것은 즉시 메디나가 혼자서 금속 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공범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경찰관들은 다시 측정을 하고 구조물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디에고가 혼자서 작업을 해낼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 한다. 전문가들의 결론은 명확하다. 금속 구조물의 양질의 용접을 위해서는 부품을 잡아주고 과정을 통제할 두 번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 따라서 메디나의 단독 참여에 대한 설은 완전히 근거를 잃는다. 수사는 세부사항 확인을 위해 이웃에게 다시 문의한다. 알레한드로는 차분하게 자신의 말을 확인하고 중요한 세부사항을 추가한다. 그는 2개의 실루엣을 보았는데 하나는 분명히 메디나의 것으로 키가 크고 큰 체격이었고 다른 하나는 더 작고 가냘펐다. 이웃은 두 사람 모두 보호용 용접 마스크를 쓰고 있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의견으로는 두 번째 실루엣은 중간 키의 여성일 가능성이 충분했다. 이 정보는 수사의 새로운 방향을 연다. 디에고를 도운 두 번째 사람이 정말로 여성이라면 차고에 있었던 것은 우연한 도움이 아니라 메디나의 가까운 주변 인물 중 누군가였다는 뜻이다. 경찰관들은 아직 결론을 서두르지 않고 이름을 거명하거나 누가 두 번째 용접공이었는지 밝히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중간 키의 여성이 사건의 새로운 미지의 요소가 된다. 한편 언론에서는 메디나를 유일한 범인으로 하는 이미지가 적극적으로 퍼지고 있다. 미디어는 이미 발렌틴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지는 괴물 독행범의 초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이런 길이 막다른 길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해한다. 디에고를 유일한 조직자로 고착화하는 것은 다른 중요한 참가자들을 무시하게 할 수 있는 잘못된 단서다. 경찰은 의식적으로 그런 해석과 거리를 두고 계속해서 사건의 모든 세부 사항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이웃 알레한드로는 수사가 메디나의 주변에 대한 관심을 강화하게 만드는 또 다른 세부 사항을 추가한다. 그는 차고에서 디에고 곁에 있던 여성이 단순한 우연한 도우미가 아니었다고 확신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잘 조화된 팀처럼 일했고 조용하고 빠르게 마치 오랫동안 함께 뭔가를 숨기는 데 익숙한 것 같았다. 이 증언으로 이웃은 수사가 발렌티나의 어머니인 로시오 알바레스의 역할 연구를 깊이 들어가게 만든다. 바로 그녀가 이제 수사관들이 특히 철저히 확인해야 할 인물이 된다. 수사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한다. 우리 제작에 대한 로시오의 연루를 증명하거나 반박하는 것. 이것 없이는 지난 몇 년 동안 발렌티나 곁에 있었던 각 성인의 역할을 끝까지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디에고 메디나의 모습은 추가적인 깊이와 복잡성을 얻는다. 그는 더 이상 범죄의 외로운 조직자로 보이지 않는다. 메디나는 은밀하게 행동했고 흔적과 명백한 실수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이제 그 곁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그 역할을 수사가 곧 밝혀내야 한다. 이틀이 지난다. 수사는 점차 새로운 단계로 넘어간다. 이제 수사는 발렌티나의 주변을 연구하여 몇 년 동안 아무도 그녀의 부재를 알아차리지 못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아내려 한다. 여기서 중요한 고리가 되는 것은 발렌티나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던 학교다. 수사 앞에서는 첫 번째 질문은 교육기관이 어떻게 자신의 학생의 장기 결석에 주목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발렌티나는 학생 명단에 있었고 그녀의 실종은 최소한 교사들과 교장에게는 명백해야 했다. 수사관들은 학교에 와서 서류 확인을 시작한다. 시기록 보관소에서 발렌티나가 재택 교육을 받았다는 서면 보고서들이 발견된다. 모든 보고서는 이전에 이 학교에서 비서로 일했던 그녀의 어머니 로시오 알바레스가 서명했다. 서류들은 첫눈에 완전히 평범해 보이고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하지만 범죄 수사관들은 서류들을 확인한 도장에서 이상함을 발견한다. 그들은 그 진위를 확인하기로 결정하고 자료를 인쇄 잉크 특별 감정에 보낸다. 감정은 수사관들의 추측을 확인해준다. 도장들은 수제로 만들어졌고 잉크가 원본 학교 도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발렌티나의 재택 교육에 대한 보고서들이 위조라는 것이 확인된다. 이제 학교가 공식적으로 발렌티나의 실종을 알아차리지 못한 이유가 분명해진다. 로시오 알바레스는 학교에서의 이전 근무 경험을 이용하여 어떤 의심도 피하려 했다. 그녀는 아무도 불일치에 주목하지 않도록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수사관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과제가 생긴다. 누가 로시오가 이 서류들을 확인하는 것을 도왔는지, 그리고 그녀가 혼자 행동할 수 있었는지 알아내는 것. 수사는 학교의 교사들과 행정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경찰이 관심을 갖는 질문은 명백하다. 누가 빈 장부들을 확인하거나 서명할 수 있었을까? 답은 빠르게 온다. 로시오가 퇴직하기 전에도 보고서 양식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었고 쉽게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다. 그녀는 행정부에 신뢰받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의 행동을 통제하지 않았다. 학교는 서면 기록을 유지했고 양식들은 비서와 교장에 통제해 엄격히 보관되었다. 하지만 로시오가 이 과정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녀의 조작 가능성은 사실상 무제한이었다. 그녀의 퇴직 시점에 아무도 남은 빈 장부의 수를 확인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로시오가 바로 이것을 이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경찰에게는 로시오가 혼자가 아니라 학교 관리진 중 누군가와 공모했다는 설이 생긴다. 주요 의혹 인물은 교장이 된다. 바로 그녀가 이익을 가질 수 있거나 서류 위조에 연루되었을 수 있다. 교장의 재정 신고서와 은행 거래 확인이 빠르고 철저하게 진행된다. 수사관들은 의심스러운 것을 찾지 못한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녀의 계좌에 여분의 입금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 학교 행정부와의 공모설은 공식적으로 의제에서 제거된다. 경찰관들은 로시오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행동했고 학교 직원 중 아무도 자신의 계획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 결정으로 수사는 다시 로시오와 그녀의 가장 가까운 주변에 관심을 돌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학교 건물의 세밀한 조사에서 범죄 수사관들은 예상치 못한 흔적을 발견한다. 학교 지하실에서 있어서는 안 될 빈 장부 양식들이 든 상자가 발견된다. 수사관들은 재계산을 하고 빈 장부들의 부족분이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된 위조 서류의 수와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것은 로시오가 정확히 나중에 발렌티나의 학습 보고서 위조에 사용한 만큼의 장부를 가져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그녀의 행동이 명확히 계획되었고 학교 직원들 중 제3자를 끌어들이지 않고 실행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수사관들은 조심스럽게 빈 장부들이 든 상자를 증거물로 압수한다. 바로 이 서류들이 로시오 알바레스의 조직 능력과 발렌티나를 주변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그녀의 결심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준다. 이제 경찰은 로시오가 의식적으로 학교와 행정부를 오도했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 따라서 학교가 발렌티나의 실종을 알아차리지 못한 수수께끼가 부분적으로 풀린다. 하지만 수사관들에게는 아직 많은 것을 알아내야 한다. 서류 자체는 전체 그림의 일부일 뿐이기 때문이다. 수사의 주요 목표는 로시오와 디에고의 행동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알바레스 집에 닫힌 차고 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수사가 앞으로 나아간다. 지금 범죄 수사관들의 관심은 다시 알바레스 집의 차고에 집중되어 있다. 상기하자면 한 가지 세부 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발렌티나의 상처에서 발견된 금속 조각의 출처. 그것은 우리의 주요 구조 금속과 성분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제 수사관들은 이 세부 사항의 해답이 이전에 보였던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우리 자체의 자재와 성분이 다른 금속 조각이 발렌틴에게서 발견된 것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답은 차고의 철저한 재조사 후에만 분명해진다. 구석진 곳의 금속 지지대 아래에서 수사관들은 이상한 것을 발견한다. 이전에 숨겨져 있어 눈에 띄지 않았던 짧은 금속 막대 2 조각. 막대들에는 뚜렷한 표시가 보인다. 히에로스라 마탄사 1124. 이 막대들은 분명히 최초 구조물과 관련이 없고 훨씬 나중인 2024년 11월에 구입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막대들의 금속 성분을 이전에 발렌티나의 상처에서 발견된 샘플과 긴급히 대조한다. 일치는 완벽하다. 바로 이 조각들이 금속 조각의 원천이었다. 이제 수사관들에게는 지난해 11월에 누군가가 우리의 개조와 관련된 차고에서 작업을 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수사는 건축자재 상점 히에로스라 마탄사로 향한다. 그곳의 계산원은 사진을 보고 로시오 알바레스를 확실히 알아본다. 그의 말에 따르면 바로 그녀가 2024년 11월 20일에 여러 개의 연마 디스크를 구입했다. 이 세부 사항은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사 과정에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는 마지막 사건들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바로 로시오가 차고에서 적극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제 수사관들의 처분에는 금속 막대 구입과 그것들의 후속 가공 작업 사이에 명백한 연결이 있다. 로시오는 분명히 우리를 강화하여 그 구조를 더 튼튼하고 견고하게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설치된 지 2년 후에 로시오가 왜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발렌티나 자신에게서 온다. 아직 2월 초에 압수된 그녀의 일기에서 작지만 극히 중요한 기록이 발견된다. 23, 11, 24 막대를 부러뜨렸다. 이제 우리의 구조가 이미 손상되어 긴급한 수리가 필요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아마도 발렌티나가 우리의 요소 중 하나를 부러뜨리거나 구부릴 수 있었고 이것이 로시오로 하여금 빠르게 수리 작업을 진행하게 했을 것이다. 일부 언론인들과 사건에 대해 논평하는 전문가들이 빠르게 받아들이는 추정이 나타난다. 아마도 로시오가 실제로는 우리의 구조를 약화시켜 발렌티나를 풀어주려 했을 것이다. 그런 사건 해석은 수사 전체 과정과 발렌티나의 어머니에 대한 수사의 입장을 바꿀 수 있었다. 하지만 사실들의 주의 깊은 분석 후 수사관들은 공식적으로 이 설을 거부한다. 손상은 분명히 의도적이지 않았다. 발렌티나의 일기는 구조물이 그녀 자신에 의해 우연히
또는 절망의 순간에 손상되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로시오는 반대로 긴급히 결함을 제거하고 구조를 강화하려 했다. 따라서 어머니가 발렌티나를 도우려 했다는 설은 공식적으로 거짓으로 인정된다. 경찰이 지역의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수사관은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을 한다. 알바레스 가족집 맞은편 쓰레기통에서 의심스러운 봉지가 발견된다. 봉지 안에는 일기의 잔해, 부분적으로 타버린 페이지들과 마른 피에 젖은 붕대 조각들이 있다. 첫눈에 이 발견은 혼란스럽고 심지어 불길해 보인다. 수사관들은 조심스럽게 일기와 붕대를 압수하여 중요한 물증으로 보존한다. 타버린 일기와 붕대는 즉시 수사를 새로운 수수께끼 앞에 세운다. 일기의 기록들은 사실상 불에 의해 파괴되어 내용을 해독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다. 텍스트 복원을 위한 긴급 범죄 수사학적 감정이 지정되지만 성공에 대한 희망은 적다. 붕대에 관해서는 수사관들이 아직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다. 이 붕대들의 출처와 역할에 대한 정보가 가설을 세우기에는 불충분하다. 차고와 알바레스 가족 자체 주변에는 여전히 많은 비밀과 암시가 있다.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경찰관들은 지난 몇 달 동안 여기서 일어났던 일의 세부 사항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든다. 이제 분명한 것은 단 하나뿐이다. 로시오 알바레스는 단순한 수동적 목격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적극적으로 행동했고 차고에 숨겨진 비밀을 철저히 유지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 뒤에 정확히 무엇이 있었는지 수사가 아직 밝혀내야 한다. 수사관들은 알바레스 가족집에서 발견된 개인 서류들을 계속 주의 깊게 연구한다. 이제 모든 문서가 닫힌 차고 문 뒤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해하는 열쇠로 여겨진다. 중요한 질문으로 남아있는 것은 발렌티나를 우리에 격리시키자고 정확히 누가 제안했는가? 디에고 메디나인가 로시오 알바레스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로시오의 서신과 개인 기록에서 찾기 시작한다. 수색 중 압수된 물건들에서 로시오가 2019년 스페인에 있는 자신의 언니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된다. 편지에는 짧지만 명확한 문구가 있다. 발렌 때린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것은 가족 내 문제가 오래되었다는 최초의 증거다. 하지만 수색에는 아직 이 문구가 격리에 대한 추후 행동의 출발점이 될 수 있었는지 불분명하다. 다음 문서는 추가적인 명확성을 가져다 준다. 가족의 서류들 중에서 2022년 가족 예산 초안이 발견된다. 수사관들은 이 종이를 주에 깊게 연구하고 로시오의 손으로 쓰인 특이한 기록을 발견한다. 기숙사, 후견, 비싸다. 이제 로시오가 전문기관 측에서 발렌티나에 대한 공식적인 후견 가능성을 고려했지만 재정적 측면이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서류들은 처음에 그녀가 문제 해결에 다른 길을 선택하고 싶어 했지만 결국 바로 경제적 이유로 이 아이디어를 거부했다는 것을 증언한다. 한편 수사는 우리 제작 아이디어의 저자를 더 정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문서들을 계속 찾는다. 그리고 그런 문서가 빠르게 발견된다. 이것은 로시오가 우리용 자재 구입 직전인 2022년 초에 스페인의 언니에게 보낸 또 다른 편지다. 편지에는 짧고 불길한 제안이 있다. 디에고가 말한다. 우리 아니면 경찰. 이 기록이 전환점이 된다. 이제 수사관들은 명확히 이해한다. 주도권은 직접적으로 디에고 메디나에게서 나왔다. 로시오는 선택 앞에 놓였고 그녀의 선택이 지금 수사되고 있는 끔찍한 사건들의 결과의 시작이 되었다. 하지만 수사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왜 로시오의 언니는 불안한 편지들을 받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을까? 경찰관들은 빠르게 로시오의 언니의 여권 데이터를 확인한다. 출입국 공식 기록은 그녀가 2019년부터 아르헨티나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증언한다. 따라서 상황을 직접 확인하거나 현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이 사실로 언니 측에 가능한 도움이나 공범에 대한 설을 닫을 수 있다. 그녀는 정말로 문제에 대해 정보를 받았지만 물리적으로 너무 멀리 있어서 개입할 수 없었다. 수사는 로시오의 언니에 대한 의혹을 해제해야 하지만
언론에서는 이미 친척이 당국에 알리고 일어난 일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설을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설은 확인되지 않고 공식적으로 거짓으로 인정된다. 수사는 다시 로시오와 디에고 메디나로 구성된 가족 범위에만 집중한다. 추가차고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을 한다. 오래된 물건들 더미 아래에서 산업용 선풍기가 발견된다. 그것은 강력하고 오래된 모델이며 그 몸체에는 소음도가 표시되어 있다. 70데시벨. 선풍기는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작동 시간 간격이 설정된 타이머에 연결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빠르게 그 기능이 이웃들이 차고에서 나오는 어떤 소리든 듣기 가장 쉬운 야간 시간에 지속적인 큰 소음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이해한다. 이로써 디에고와 로시오는 주변 사람들의 우연한 관심으로부터 자신들을 추가로 보호할 수 있었다. 수사관들은 이 발견을 차고에서 일어났던 일의 철저한 계획과 의도적인 은폐에 대한 또 다른 증거로 기록한다. 이제 로시오와 디에고가 발렌티나를 격리 상태로 유지하려는 노력에서 현실을 숨기고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었는지가 분명해진다. 연결된 선풍기는 발렌티나가 목소리를 내고 관심을 끌 어떤 가능성도 박탈당했다는 수사의 설을 확인해준다. 따라서 수사는 현재 시점에서 바로 디에고 메디나가 격리 아이디어의 발기인이었고 로시오가 공식적인 도움 요청 대신 이 길을 선택하여 그것을 지지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확정한다. 발견된 편지들과 문서들은 두 성인 모두의 행동의 의식성과 일어난 일에 대한 그들의 공동 책임을 확인해준다. 이 모든 것은 발렌티나의 일기와 최근 발견된 그 수수께끼의 붕대들에 대한 추후 연구의 중요성만을 강화한다. 수사는 이 세부 사항들의 마지막 남은 질문들에 대한 답이 숨겨져 있다고 확신한다. 수사가 최종 단계에 접근한다. 실험실 직원들이 알바레스 가족집 맞은편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봉지 내용물의 분석을 마친다. 부분적으로 타버린 이 봉지는 이미 증거 사슬의 중요한 고리가 되었다. 전문가들은 불 이후에 남은 모든 것을 철저히 추출한다. 수사관들이 답을 찾고 있는 중요한 질문은 피의자들이 이 봉지의 내용물을 처분할 때 정확히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가? 분석들이 결과를 주기 시작한다. 첫 번째로 붕대에 대한 정보가 온다. 법의학, 화학은 그것들이 피뿐만 아니라 고름 분비물에도 젖어 있었다고 확정한다. 혈액형 대조는 명백한 일치를 보여준다. 이것은 발렌티나의 것이다. 이 발견이 전환점이 된다. 이제 수색에는 발렌티나가 단순히 답답함과 격리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장기간 의료 도움 없이 방치된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범죄 수사관들이 발견한 다음 증거는 사건들의 그림을 더욱 자세히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차고에서, 우리에서 수사관들은 다시 모든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조사하고 매트리스에 주목한다. 그 위에 약 4cm 길이의 작은 절개가 눈에 띈다. 이 절개를 이전에 발견된 우리의 막대들과 비교하면 확인된다. 이 손상은 바로 발렌티나가 2024년 11월에 손상시킨 그 막대와 일치한다. 이제 수사는 최종적으로 우리의 손상을 그 시기에 발렌티나가 입은 외상과 연결한다. 전문가들은 의심하지 않는다. 바로 이 날카로운 금속 가장자리를 통해 깊은 외상이 발생했고 그 흔적이 봉지의 붕대에 남아있다. 또 다른 원칙적 질문이 생긴다. 붕대의 피를 정확히 연대 측정할 수 있을까? 현대 법의학의 기술은 헤모글로빈 분해 수준에 따라 혈액 얼룩의 연대를 높은 정확도로 결정할 수 있게 한다. 전문가들은 빠르게 검사를 진행하고 확인한다. 붕대의 피는 약 열흘의 허용 오차를 두고 2024년 11월경에 나타났다. 이 날짜는 발렌티나의 일기에 기술된 우리 손상 시기와 완전히 일치한다. 이런 사실들을 배경으로 언론인들의 일부와 심지어 일부 수사관들이 제기한 설이 다시 나타나는데 발렌티나가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격리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설도 발견된 증거들에 의해 빠르게 무너진다. 발렌티나의 일기에 보존된 기록이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엄마가 닫았다.
나는 메스껍다. 이 간단한 문구는 자발적 격리를 배제하고 발렌티나가 자신의 어머니의 행동에 인질이 되었다는 것만을 확인한다. 이제 수사는 이 잘못된 단서를 공식적으로 닫혔고 수사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차고는 수사에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불안한 놀라움을 선사한다. 건물 깊은 곳 선반 아래에서 수사관들은 음식 잔여물이 든 플라스틱 용기를 발견한다. 쌀과 빵이 완전히 곰팡이로 덮여 있다. 안에는 2025년 2월 1일자 식료품점 알마센 루타의 계산서가 놓여 있다. 제품들은 분명히 마지막 비극적 사건들이 일어나기 하루 전에 구입된 것이다. 범죄 수사관들은 조심스럽게 용기를 추가 증거물로 압수하며 아직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다. 이 발견은 예비로 남아있지만 미래 수사관들의 행동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들은 이미 바로 이 세부 사항에 로시오와 디에고가 경찰 앞에서 자신들의 행동을 어떻게 정당화하려 했는지에 대한 답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 느낀다. 또 나흘이 지나고 수사는 의료진이 호출된 밤으로 이동한다. 수사관들은 응급서비스 107에 전화 통화 기록을 요청한다. 통화 음성 녹음이 완전히 보존되어 중요한 증거가 된다. 2025년 2월 2일 밤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고 왜 부모들이 더 일찍 도움을 부르지 않았을까? 녹음을 연구하며 수사관들은 로시오의 목소리를 뚜렷하게 들을 수 있는데 그녀가 급파원에게 사고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하지만 배경에서는 디에고의 조용하고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가 그녀에게 명확한 지시를 속삭이고 있다. 떨어졌다고 말해. 이 문구는 부모들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거짓말했고 자신들의 행동의 결과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 급파원의 일지에서 추가적인 중요한 세부사항이 밝혀진다. 통화는 휴대폰이 아니라 집의 유선 전화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도움 요청 순간에 로시오와 디에고 모두 집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며 그들 중 누군가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어떤 설도 완전히 반박한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또 다른 중요한 확인을 진행한다. 발렌티나의 유해 온도 평가는 응급차가 도착했을 때 그녀가 이미 최소 40분 동안 생존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통화가 죽음을 예방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죽음 후에 의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메디나의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이 그날 밤 집에 있지 않았고 직장에 있었다고 수사를 설득하려 한다. 하지만 디에고가 일하는 민간 경비회사의 출입관리소 일지는 반대를 보여준다. 바로 이날 메디나가 공식적으로 휴가를 내고 근무에 나가지 않았다. 이 거짓말은 공식적으로 닫힌다. 디에고의 침실, 쓰레기통에서 경찰관들은 2025년 2월 1일자 사직서 초안을 발견한다. 이제 디에고가 폭로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미리 사라질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모든 증거는 불가피한 결말로 이어진다. 수사는 알바레스 가족집 문 뒤에서 일어난 일의 완전한 그림, 동기, 그리고 상황을 제시할 준비를 한다. 수사가 논리적 완성에 접근한다. 이미 발렌티나를 격리시키기로 한 결정 뒤에 누가 있었는지, 누가 현실을 숨겼는지, 그리고 누가 일관되게 증거를 파괴했는지 알려져 있다. 이제 수사 앞에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서 있다. 부모들이 적시에 도움을 요청했다면 발렌티나를 구할 기회가 있었을까? 수사관들은 지난 몇 년간의 발렌티나의 의료 기록 연구를 시작한다. 그들은 특히 2024년 기간에 주목한다. 바로 그때 비극으로 이어진 결과에 심각한 외상이 발생했다. 2024년 전체 외래 의료 카드에서 의사 방문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 부모들은 한 번도 의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것이 발렌티나의 건강에 대한 태만과 의식적 무시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첫 번째 불안한 발견이 된다. 더욱이 추가 분석을 진행하는 독성학 전문가는 확인한다. 발렌티나의 몸에서 감염 확산을 멈출 수 있었던 항생제나 다른 약물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단 하나만을 의미한다.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진 외상이 부모들에 의해 완전히 무시되었다.
의사들은 도움이 적시에 제공되었다면 그런 감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들은 다르게 결정했다. 발렌티나의 일기에서 수사관들은 발렌티나 자신과 부모들 모두가 그녀의 상태의 심각성에 대해 완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또 다른 기록을 발견한다. 일기의 한 페이지에서 발렌티나는 자신의 상처를 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짧고 불안하게 표시했다. 냄새 나빠. 이 작은 세부 사항은 발렌티나가 절망 상태에 있었고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완벽하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부모들은 그녀가 처한 현실을 무시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핵심 증거가 된다. 수사관들은 다음 논리적 질문을 제기한다. 정말 부모들이 모든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지 못했을까? 답은 빠르고 명확하게 발견된다. 일기 감정, 증인 증언, 의학적 감정이 디에고와 로시오 모두 발렌티나의 상태에 대해 완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한다. 그들은 상태 악화를 보았고 외상과 감염을 명확히 가리키는 냄새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의식적으로 의사를 부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들의 행동은 자신의 딸에게 의료 도움을 거부하면서 상황을 의식적으로 통제했다는 것을 말한다. 로시오의 변호인은 로시오가 의사를 부르고 싶어 했지만 디에고 메디나가 그녀에게 그것을 금지했다고 주장하며 다른 설의 사건들을 제시하려 한다. 하지만 이 설도 빠르게 반박된다. 수사관들은 이웃들을 다시 조사한다. 알바레스 집 가까이 사는 이웃 중 한 명이 중요한 세부 사항을 알려준다. 그는 두 부모 모두의 차고에서의 대화를 명확히 들었는데 그들이 논쟁하고 있었고 로시오의 목소리도 전화하지 마 라는 문구를 발음했다. 따라서 모든 책임을 디에고 메디나에게 전가하려는 변호는 실패한다. 이 설은 공식적으로 닫히는데 증인 증언이 일어난 일의 은폐에서 로시오의 공모를 명확히 가리키기 때문이다. 수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두 피의자 모두와 법정 심리학자들이 작업한다. 특별한 관심을 끄는 것은 신문 중 로시오 알바레스의 행동이다. 심리학자는 불안한 세부 사항을 기록한다. 대화가 발렌티나의 장기 격리와 특히 집의 정적에 대해 나올 때마다 로시오의 얼굴에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뚜렷한 미소가 나타난다. 이것은 전문가들에게 당혹감과 불안을 불러일으킨다. 로시오의 행동은 발렌티나의 격리가 단순히 절망 속의 결정이 아니라 아마도 로시오 자신의 어떤 내적 욕망에 부합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또 다른 요소가 된다. 법정 전문가의 심리학적 결론은 이제 공식적으로 사건에 첨부되고 고발의 중요한 항목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수사에 의해 기록된 두 부모의 행동은 비극을 불가피하게 만든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행동을 가리킨다. 부모들은 사건들의 전개를 예방할 많은 기회를 가졌지만 한 번도 그것들을 이용하지 않았고 반대로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상황을 적극적으로 숨겼다. 현재 시점에서 수사는 법정 앞에 완전한 그림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 디에고 메디나와 로시오 알바레스는 공식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자로 인정되고 이제 그들은 이미 사법 절차에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성인들이 왜 바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질문이 곧 시작될 법정 심리의 중심이 될 것이다. 법정 심리실이 완전히 차 있다. 모든 시선이 판결을 읽을 준비를 하는 판사들에게 향해 있다. 7개월간의 오랜 세심한 작업, 신문, 감정, 그리고 문서와 증거 연구의 수없는 시간들 후에 수사가 완료되었다. 오늘 최근 시기에 가장 화제가 된 사건 중 하나인 알바레스 가족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들릴 것이다. 판사가 차분하고 명확하게 사실들을 나열한다. 발렌티나를 금속 구조물에 격리시키는 아이디어가 자발적이지도 단독적이지도 않았다는 것이 확정되었다. 그것은 토론의 결과로 생겨났고 그 실현은 로시오 알바레스와 디에고 메디나의 공동 결정이 되었다. 이에 대한 증거는 편지들, 재정 기록들, 그리고 증인들의 증언이다. 사건의 결정적 순간은 2024년 11월이 되었다. 발렌티나가 탈출하려는 시도에서 우리의 금속 막대를 부러뜨리고 넓적다리에 깊은 상처를 입는다. 로시오는 즉시 구조물의 손상에 반응한다. 2024년 11월 20일 그녀는 연마 디스크를 구입하고 금속 막대들을 추가로 강화하면서
자신의 딸의 치료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붕대와 매트리스의 혈액 감정이 확인했다. 상처는 심각했고 부모들의 그것에 대한 무시가 치명적 결과로 이어졌다. 디에고 메디나는 이것이 경찰의 관심을 끌 수 있고 자신의 직장과 개인적 평판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여 의사를 부르는 것을 금지했다. 부모들은 발렌티나의 상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지만 의식적으로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문제를 독립적으로 숨기려 했다. 마침내 2025년 2월 2일 밤에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다. 발렌티나가 사망했다. 부모들은 마지막 순간에도 그녀를 구하려 하지 않았다. 반대로 그들은 기다리기로 결정하고 흔적을 숨기고 죽음 후 약 40분이 지나서야 응급 서비스에 전화를 걸어 사고가 일어났다는 척했다. 법정 과정에서 모든 필요한 증거들이 제시되었다. 건축 자재와 디스크 영수증들, 용접과 야간 작업에 대한 증인들의 증언, 혈액과 붕대 분석 결과, 발렌티나의 일기, 그리고 소음 위장을 위해 밤에 작동하는 선풍기. 사실들의 연쇄는 명확하고 끊어짐 없이 구성되었고 그 신뢰성에 대한 어떤 의심도 없었다. 또한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디에고 메디나의 사직서 초안이 제시되었는데 2025년 2월 1일자였다. 이것은 메디나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떠나 코르도바로 이주하여 그렇게 숨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판결 발표 순간이 온다. 판사가 확고한 목소리로 법정의 결정을 읽는다. 로시오 알바레스는 27년 자유형, 디에고 메디나는 24년에 선고된다. 판결을 들은 로시오는 예상외로 일어나서 감정적으로 외친다. 부당하다. 스레니아 메디나는 이때 침묵하며 머리를 숙이고 시선을 들지 않는다. 법정의 무거운 정적 판결이 최종적으로 발표되었다. 법정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며 기자들의 소음과 외침을 뒤로 남긴다. 사무실의 정적 속에서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사건 서류들을 정리하고 마지막 기록을 한다. 살인 고의는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에 수사가 완전히 닫을 수 없었던 마지막에 가는 불확실성의 실이 남아있다.